네,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중국 당대회가 남긴 결과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시진핑 신시대입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시진핑 신시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하죠. 심지어 오늘 폐막식에서는 아예 당헌으로 채택했다고요? 네, 그렇죠. 지난 16일 개막연설에서 무려 29차례나 언급했고 이것 네. 덕분에 중국이 잘 살게 됐다고 자화자찬했는데요. 이 시진핑 신시대라는 말이 시진핑 특색의 중국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그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이걸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겠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제 국제 질서를 주름잡던 것이 미국이나 이제 서방의 가치관이었는데 중국인들은 중국적 방식으로 중국을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것이 시진핑 신시대의 시진핑 사상입니다. 네. 덩시아핑 같은 경우에는 잘 먹고 살게 하고 또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잘 일으켜 세웠는데 시진핑 신시대는 이거를 통해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폐막식에도 이것이 당헌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상을 보면 2017년에 제가 후조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네. 보니까 이미 시진핑 사상이 중국을 통치하는 주류 사상으로 그때부터 점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랬었군요. 실제로 그 기조 아래 여러 정책들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예. 물론 아직 내년 양회 때 국가주석으로 최종 확정되는 절차가 남았긴 합니다만 사실상 중국 개혁 개방 이래 3년임까지 간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참 시진핑 주석 여러모로 대단한 인물이구나 싶어요. 네, 그런 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과거 이력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KBS에서도요, 이 푸저우 씨의 당서기일 때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首先我非常欢迎我们韩国电视台到福州来采访。那么通过你们呢，可以把福州的情况介绍给我们的韩国投资者，进一步加强之间的联系。我们希望什么？我们更多的是希望韩国的企业界到这边来投资。对于韩国所取得的这些经济发展的经验，我们是非常愿意学习的。那么对于韩国呢，一些经贸项目，我们也非常愿意的能够有更多的合作。 저 때가 1994년이니까 네. 당시 중국이 외자 유치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던 때였거든요. 자, 그랬군요. 한국 취재진에게 엄청 홍보하는 모습 지금 보니까 좀 새롭죠? 많이 새롭네요. 네. 일단 젊고 또 무언가 좀 소박하고 온화한 눈빛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네. 원래 시진핑은 집안 자체가 공산당에서 엘리트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랬군요. 그 사람 아버지가 이제 공산당 1세대인 시중신 그 혁명 1세대라고 라고 하는데 네. 문화대혁명 때 자천됩니다. 그래서 네. 아주 어렵게 하방되면서 지내게 됐지만 어려서부터 이제 공산당에 대해서 잘 보고 자랐기 때문에 공산당에 대한 열정이 강해요. 그래서 10번까지 신청해서 마지막 10번에 공산당에 입당하게 되고 도전 끝에. 그리고 공산당 기본이 기초부터 일해야 하는 게 기초예요. 그래서 네. 말단부터 일하면서 중앙에 입성할 때까지 충분히 경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당시에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죠. 밑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네요. 네, 주석 자리에 오르고도 이제 초기에는 친서민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꽤 인기가 많은 편이었죠. 취임 초기에는 뭐 만두 가게에 가서 함께 만두를 먹는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서민들이 거주하는 뒷골목을 다니면서 뭐 주민들에게 난방이나 식사는 어떠냐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공동 화장실 개수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이때 찍혔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이 지금 있는데 보면 그 영상은 뭐 조회수가 1,700만 회까지 찍히기도 했다고 하죠. 그럴만합니다. 지금 잠시 영상을 봤습니다만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고 무언가 굉장히 친근하면서도 서민적인 느낌이 강했네요. 저 당시에. 그렇죠. 그때는 친근하면서 아주 서민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좀 다른 상태예요. 사람이 이제 권력이 올라가면 인상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당대는 3년인뿐만 아니라 종신 통치가 가능한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썼던 말이 있어요. 그걸 영수라고 그러는데 네. 이 영수 칭호를 이번에도 쓰게 됩니다. 본인이 쓰겠다. 그래서
또 통치 방법은 집중 통일 영도라고 1인자 결정에 의한 집권 체제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원래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견제게 되게 해놓은 상태였는데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결국은 1인 전제 정치가 가능한 시대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요. 이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일단 무엇보다 당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렇죠. 권력이 세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1인 권력 체계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궁금함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 그 공산당 시스템상 사람이 당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박 기자님의 이 궁금증이 다음 키워드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바로 숫자 7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교수님? 이 7자는 중국에서 갖는 의미가 무척 큽니다. 네. 그래서 이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것은 공산당 통치 구조에서 꼭대기에 있는 7명입니다. 그래서 국가 주석까지 포함되는 최고 지도자들이 네. 이 7명으로 포함되는데 여기서 시진핑이 이제 3년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년이면 이제 가정이 아니라 이미 확실해진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인에 누가 들어가느냐예요. 7명이 누가 될 것인가? 그렇죠. 7명이 누가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과거에는 뭐 공청단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진핑 세력이냐 아니냐예요. 시진핑 세력이 7명 중에 얼마나 장악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최소한 이번에 4명 이상이 바뀐다고 하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전부 다 시진핑 세력이 장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종신 집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당장 리커창 총리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되면서 다음 총리 누가 될 것이냐 이걸 두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제 유력 후보로는 후추나 부총리 그리고 리창 상하이 당서기가 있습니다. 후추나 부총리는 리틀 후라는 별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후진타오 전 주석 계열로 불리는 인물이고요. 예. 리창은 이제 시진핑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난 3월부터 무려 2달에 걸친 상하이 봉쇄를 주도했었던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총리는 부총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만약에 이제 리창 당서기가 부총리가 된다면 그 관례도 깨는 것이고 그야말로 시진핑의 오른팔이 총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파격 인사에 시 주석의 권한이 더 막강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런 중국의 변화를 그 누구보다 예의주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워싱턴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 달 동안 공식 석상에서 시진핑 주석을 최소 4번 이상 언급했습니다. 일단 자신이 세계 각국 정상 가운데 시 주석을 가장 잘 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전제로 내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I've spent more time with Xi Jinping in China than any world leader has. When I was vice president all the way through to now, over 78 hours with him alone. 시 주석 3연임 관련 공식 견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내일 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이 1차 전체 회의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확정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경제 안보에 더해 타이완과 북한 등 산적한 현안들은 모두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아무래도 중간 선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바이든 정부 2년의 평가에 해당하는 중간 선거가 현지 시각 다음 달 8일입니다.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 확보 여부는 물론 차기 대선 구도까지 가늠할 중요 정치 일정인 만큼 민주, 공화, 양당 간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를 비롯한 경제 현안은 물론 미 의회 폭동 책임을 둘러싼 민주주의 문제, 총기 규제와 낙태까지 미국 사회 근간을 이루는 쟁점들이 망라돼 중국을 비롯한 대외 정책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다수 언론들은 시 주석 3연임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 결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칼럼 또는 관련 분석 기사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관심은 바이든 정부 첫 미중 정상 간 대면 회동에 쏠리고 있는데 다음 달 15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될 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기현 특파원 소식 고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을 비롯해 서방의 결속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 체제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딱히 크게 우려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이번 당대회를 보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사실은 미국의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뉴욕타임즈에 필리처상을 받은 언론인 브렛 스티븐스가 쓴 칼럼이 있어요. 그 제목이 땡큐 시진핑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뭘까요? 살펴보면요. 네. 친애하는 시 주석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치가 언젠가 미국 역사에서 하나의 큰 축복으로 알려질 거라 믿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후진타오 주석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G2로 올라서고 상당히 매력적인 국가로 비쳤었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 뭐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이라든지 홍콩 민주화 탄압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아주 적절하지 못한 대처 그리고 어디론가 뒤로 돌아가는 것 같은 경제 정책 뭐 이런 걸 봤을 때 어쩌면은 중국이 미국과 경쟁할 때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놓쳤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풍자적인 의미로 고맙다. 네, 여기에다가 미국이 지금 아예 중국 옥죄기에 들어갔죠. 지난 7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대해서 뭐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규제라는 게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2020년대 그 규제와는 달리 좀 더 강화돼서 미국 생산이 아니더라도 미국 기술이 들어간 뭐 첨단 반도체 상품 수출 제한이 됐고 여기다가 첨단 반도체 장비 역시 미국 이 라이선스 없이는 공급을 할 수 없게 됐죠. 중국에 이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이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는데 다행히 1년 유예 기간을 받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주가도 좀 출렁거리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양안 관계를 둘러싼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 당대회에서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가능성까지 나왔잖아요. 이번 키워드 무력 통일입니다. 네, 이 앞서 타이완 영상에서도 봤지만 시진핑이 이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못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죠. 이 자신의 사면임이 사실상 확정되는 그런 당대회에서 무력 통일 발언을 했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타이완 침공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19일에 이 미 해군 참모총장은 홍콩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올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기도 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죠. 올해 침공할 수도 있다고요? 네, 이번에 놀라운 이제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중국이 타이완 침공을 서두를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타이완에 그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더리 회사 TSMC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타이완이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GDP 성장률 1위를 차지했고 그 중심에 사실 TSMC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TSMC를 노리고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당장 주변국인 동아시아 정세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번 당대에서 무력 통일을 시사한 건 이제 지금 중국 경제나 이제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 등 때문에 민심이 안 좋으니까 이걸 시선 돌리기 때문에 썼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역사에서 그다음에 현대사에서 중화민족의 역사적 과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대만의 통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시진핑이 있는 동안 이거에 대한 포기는 없고 계속 시도될 거로 보이고요. 시진핑 연임이 이제 확정된 상태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요구도 그러고 보면 기대도 커질 것 같은데 미국을 의식해서 또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수도 있고 북한과의 관계를 명분 삼아 곤란한 요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한국이 G4 동맹에 이제 동참하지 않기를 중국이 바라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우린 이제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요구를 무작정 들어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 외에도 우리가 한국의 동북아 국제 정세에서 능동적이면서 주체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지가 많은 외교 협상력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시진핑 주석 원톱 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외교적 대체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